오, 오빠, 당신들 누구야? 박영나의 절규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비명조차 끝나기 전에 이지환은 붙잡혔다. 두 팔이 뒤로 꺾이며 차로 끌려갔다. 이지환은 끝까지 박영나를 걱정했다. 영나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지환의 마지막 외침이 밤 공기를 찢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승용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박영나의 입술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25년간의 감옥문을 열어젖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박영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엄마 고성이의 품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고성이는 늘 박영나의 옆에 있었고 심지어 숨쉬는 순간조차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의 종류, 입는 옷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고성이의 손길 안에 있었다. 박영나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각도, 심지어 꿈꾸는 내용까지도 고성이는 알고 싶어 했다. 영나야, 오늘 밤에 무슨 꿈 꿨니? 매일 아침 고성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박영나는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고성이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꿈을 꾸지 않은 날에도 거짓으로 꿈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다. 25년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전부였으니까.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선택이라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박영나는 답답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통제 속에서만 안정을 배워왔다. 고성이가 정해준 틀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지환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일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새로운 임시 기사였다. 이전 기사는 40대의 말수 적은 남자였는데 고성이의 지시에 따라 박영나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딱 이 세 마디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지환은 달랐다. 날씨 좋네. 창문 열까? 음악 틀어줄까? 뭐 듣고 싶은 거 있어? 길이 막히는데 다른 길로 갈까? 이지환의 자연스러운 말걸기가 박영나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지금까지 기사는 그냥 운전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지환은 마치 친구처럼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이지환이 거슬렸다. 거리낌 없는 태도, 자유분방한 웃음, 그리고 부자들은 다 똑같다는 듯 무심하게 내뱉는 말들이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 불쾌했다. 박영나는 이지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너는 항상 혼자 다니네. 친구 없어? 이지환의 질문에 박영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친구라는 존재 자체를 고성이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개인교사를 두어 공부를 시켰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박영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마 고성이가 붙여준 사람들이었다. 또래와 어울려본 경험이 전무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박영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픈 것을 느꼈다. 정말로 필요 없는 걸까? 아니면 필요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건지 이지환을 통해 처음 보게 된 것이다. 이지환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다. 고성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봐도 이지환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모습이 박영나에게는 신기했다. 이지환 씨, 저희 영나를 잘 부탁해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고성이가 은근히 압박하는 투로 말했을 때도 이지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대답. 박영나는 그 순간 이지환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고성이 앞에서 주눅 들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지환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순간이 있었다. 호칭이었다. 기사님. 자신도 모르게 부른 말이었다. 이전 기사에게 했던 그대로. 그러나 이지환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입술이 딱딱하게 다물리고 눈빛은 불편함으로 물들었다. 야, 박영나. 왜 그렇게 불러?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거든. 이지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박영나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호칭에 대해 의견을 표한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고성이가 정해준 대로 불렸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죠? 박영나는 진심으로 몰랐다. 엄마 고성이가 정해주지 않은 호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답을 찾지 못해 결국 집에 돌아가서 AI에게 물었다. AI야, 기사님보다 적절한 호칭이 뭐야? 연령대를 고려할 때 오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박영나의 심장은 낯선 박동으로 울렸다. 오빠. 입속에서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다. 오빠. 오빠.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박영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정해본 적이 없었다. 늘 엄마 고성이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심지어 작은 호칭 하나조차도 고성이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다. AI가 알려준 답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건 박영란의 몫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이런 기분일까? 왜 이렇게 떨릴까? 25년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차에 타면서 박영란은 용기를 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오빠! 처음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가슴은 요동쳤다. 처음 내뱉은 그 말에 그녀는 알 수 없는 희열과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25년 만에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작은 호칭 하나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동안 박영란은 늘 가슴 한쪽이 묶여있는 듯 답답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작은 문 하나를 연 것뿐인데도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듯했다. 심장이 뛰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희열이었다. 25년 만에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너 지금 뭐라 불렀어? 이지환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오빠라고 했어요. 참 별난 애네.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의 무심한 반말조차 박영란에게는 숨결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반말. 지금까지 고성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박영란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급존된 말을 썼다. 아가씨, 따님, 이런 호칭들. 그런데 이지환의 자연스러운 반말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호칭이 바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이지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는 무겁지 않았다. 박영란과 이지환이 함께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차 안이었다. 이지환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박영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평범한 이동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낯설게 짜릿한 순간들이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뒷모습을 보며 새로운 감정에 휩쓸렸다. 넓은 어깨, 운전대를 잡은 손의 모습, 신호등에서 멈춰설 때 룸미러로 보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오빠는 언제부터 기사 일하신 거예요? 박영란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지금까지는 기사가 말을 걸어도 최소한으로만 대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었다. 나 잠깐 임시 기사잖아. 원래는 다른 일 했었는데. 다른 일요? 뭐, 여기저기 다녔어.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그만뒀지. 답답해서 그만뒀다는 말에 박영란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지환은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용기를 냈다. 자신과는 다르게 박영란은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늘 엄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발걸음이 이지환 앞에서는 멈추기도, 때로는 마음 가는 대로 달려가기도 했다. 어느 날은 화실에 가는 길에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고성이라면 당장 금지했을 텐데 이지환은 그냥 웃으며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어? 네, 아주 많이요. 박영란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울고 싶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딸기 맛을 선택한 것도, 천천히 먹는 것도, 마지막 한 입을 아껴 먹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이지환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변해가는 박영란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박영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묘한 보호욕구를 느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오빠,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요. 이지환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기댄 듯 보여 가슴이 저릿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결심했다. 지켜줘야겠다. 오빠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박영란은 이지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다. 더 밝고 더 살아있는 얼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색깔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회색이나 검정색 위주였다면 이제는 노란색, 주황색 같은 따뜻한 색들을 쓰게 되었다. 오빠는 꿈이 뭐예요? 꿈?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요. 이지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도 자신의 꿈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글쎄, 나중에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 좋겠다. 나도 가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첫 번째 손님은 너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박영라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꿈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직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만 반복했을 뿐. 고성이는 그런 박영라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예리한 눈으로 딸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다. 영라야,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고성이의 질문에 박영라는 당황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조금요. 왜? 그냥 화실에서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서요. 박영라는 얼른 다른 이유를 댔다. 하지만 고성이의 예리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고성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영라의 작은 미소, 달라진 눈빛,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이 주는 떨림까지. 고성이에게는 전문적인 정보망이 있었다. 박영라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것이 고성이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고성이는 박영라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화실에서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나가는지, 중간에 어디에 들렀는지, 심지어 이주원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서였다. 오빠,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녹음된 박영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성이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25년간 자신만의 것이었던 박영라가 다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고성이에게는 박영라가 자신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그게 사랑이라 믿고 동시에 집착이었다. 박영라가 자신 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특히 남자에게는 절대로. 고성이의 집착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 남자들은 모두 떠난다고 박영라도 언젠가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갈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박영라를 더욱 단단히 묶어두려 했다. 고성이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이지환이라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쉬웠겠지만 이지환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한번 접근해봤지만 거절당했다. 이지환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일주일 전 고성이는 이지환을 따로 불러 만났다. 우리 영라한테서 조금 거리를 두세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딸이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지환은 당황했다. 자신이 박영라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인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영라는 아직 어려서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의 친절을. 고성이는 한 봉투를 내밀었다. 두꺼운 돈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그만두시면 어떨까요? 이지환은 봉투를 밀어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성실히 할 뿐이에요. 그 순간 고성이는 결심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어느 날 밤 화실 앞. 박영라는 그림 작업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평소보다 화실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늘 들리던 차 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누구세요? 박영라가 소리치기도 전에 남자들은 이지환을 둘러쌌다. 이지환은 당황했지만 박영라를 지키려고 앞으로 나섰다. 영라야, 내 뒤에 있어. 하지만 남자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이지환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한 명이 이지환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명이 팔을 비틀었다.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박영라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빠, 당신들 누구야? 박영라의 절규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비명조차 끝나기 전에 이지환은 붙잡혔다. 두 팔이 뒤로 꺾이며 차로 끌려갔다. 이지환은 끝까지 박영라를 걱정했다. 영라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지환의 마지막 외침이 밤 공기를 찢었다. 차문이 닫히고 검은 승용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박영라는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너편에서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가로등 불빛에 스친 얼굴. 엄마 고성이. 입가에 스민 미소는 차갑고 서늘했다. 말하지 않아도 웃음만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내가 감히 반항하면 너도 곧 저렇게 될 거야. 고성이는 천천히 걸어와 주저앉은 박영라 앞에 섰다. 이제 정신을 차렸니? 차가운 목소리였다. 평소에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너를 위해서야. 고성이는 박영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박영라는 숨이 막혔다. 그토록 집착하던 엄마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두 눈으로 본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건 사실 감옥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박영란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고성이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고 고성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영나야, 왜 이렇게 늦어? 엄마,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지환 오빠, 어디 갔어요? 누구? 고성이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기사 말이야? 아, 그 사람 그만뒀어. 새로운 기사 구했으니까 걱정 마라. 거짓말이에요. 박영나가 생전 처음으로 소리쳤다. 25년 만에 엄마에게 반항하는 순간이었다. 고성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박영나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다 봤어요.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영나야, 목소리 낮춰. 싫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25년간 한 번도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는 박영나가 변해 있었다. 영나야, 엄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영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고성이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사람을 납치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어. 엄마가 보기에는 그랬다고. 고성이는 거짓말을 했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진심으로 박영나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성이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위험했다. 진심은 박영나를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부 거짓이라면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박영란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의문들이 다시 떠올랐다.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었는지, 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는지, 왜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는지. 고성이는 항상 너를 위해서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엄마, 나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게 있죠? 박영나의 질문에 고성이는 순간 당황했다.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해서는 아니겠죠? 고성이는 잠시 말을 못했다. 박영나가 이렇게 예리하게 핵심을 찌를 줄은 몰랐다. 25년간 순종적이었던 딸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이다. 영나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거짓말 그만해요. 박영나가 또다시 소리쳤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25년간 저를 속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심장 어딘가에서는 묘한 힘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였다. 25년간 쌓인 답답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박영란은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다. 영나야, 진정해. 고성이가 다가왔지만 박영란은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세요. 처음으로 엄마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이었다. 고성이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했던 박영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영나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가 설명해줄게. 설명이요? 25년 늦었어요. 박영란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쾅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밖에서 고성이가 문을 두드렸다. 영나야, 문 열어. 엄마가 다 설명해줄게. 하지만 박영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성이의 목소리마저 믿을 수 없었다. 25년간 자신을 속여왔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 박영란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하고 꿈꾸며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과는 다르게. 이지환은 어디로 끌려간 걸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박영란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시 엄마 고성이의 품으로 들어가 얄전히 살아야 할까? 아니면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지켜내야 할까? 한밤중이 되어서야 고성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박영란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25년간 이 집 안에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이지환을 찾으러.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고성이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 박영란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다. 박영란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겠어. 이지환을 찾아야 했다. 어떻게든 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면 자신이 구해야 했다. 박영란은 휴대폰을 꺼냈다. 이지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다. 문자도 보내봤지만 읽히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다. 이지환이 말했던 친구들, 가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고 했었다. 혹시 그들이 이지환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박영란은 이지환의 소지품들을 떠올려봤다. 차에 있던 명함들, 전화번호부.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차 안에 있고 차는 고성이가 관리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25년간 고성이의 보호 아래서만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일도, 심지어 혼자 택시를 타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지환은 자신을 지키려다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자신이 구해야 했다. 박영란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실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경찰서는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고성이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공식적인 루트는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이지환을 살리고 싶다면 멍청이처럼 굴지 말고 얌전히 있어. 메시지의 발신자는 익숙한 번호였다. 바로 고성이. 박영란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엄마의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서웠다. 이지환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단순히 딸을 사랑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박영란은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봤다. 그때도 지금처럼 고성이는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었다. 유치원도 보내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과 놀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라고 항상 말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왜 자신은 특별했을까? 박영란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고성이와 닮은 곳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도 많았다. 특히 눈매나 코의 형태는 고성이와 전혀 달랐다. 아버지를 닮은 것일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고성이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거나 주제를 바꿔버렸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왜요? 제 아버지인데. 너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 항상 이런 식이었다. 박영라의 출생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고성이로 하여금 이토록 집착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박영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지환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25년간 감춰져 있던 비밀을 이제는 스스로 밝혀내겠다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영라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박영라는 이지환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고성이의 집착 뒤에 숨겨진 박영라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빠라는 한마디로 깨어난 박영라의 세계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운명은 아직 열려있다.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